팟캐스트 여기 듣보는 광고를 환영합니다. 광고 문의는 영어로 팟캐스트 ygdb@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듣보는 애플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들을 수 있고 여기 듣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영화 스네치드와 블랙 위도우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생 전에 영화를 보고 오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어요. 녹음 날짜인 9월 18일 기준 스네치드는 네이버 시리즈와 웨이브에서, 블랙 위도우는 시리즈와 티빙 그리고 웨이브에서 개별 구매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 얘기만 듣고 보고 싶어 여기 듣보입니다. 예.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갑자기 가을이 돼서 네. 조금 놀라운 일주일입니다. 네.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노을이 너무 예뻐요. 아, 진짜. 노을을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아니, 저 어제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이렇게 길에 서 있는 여자분이 하늘을 이렇게 찍고 있는 걸 보고 그러고선 저도 하늘을 봤더니 또 너무 예쁜 거예요. 우와. 기록하고 싶은 나날들이 어, 지나가고 맞아요. 있군. 대박. 맞아요. 현장 너무 좋다. 음. 근데 누가 찍는 걸 보고 그걸 보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못 찍나, 뭐길래 찍나 하면서.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날짜는 9월 중순쯤인데요. 한 달 전에 무지개가 엄청 크게 뜬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인스타 피드에 다 무지개가 엄청 올라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때마침 오늘 아는 작가님 전시를 보고 왔는데 작가님이 그때 본 무지개를 수채화로 그린 전시였어요. 우와. 너무 대박.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와. 좋다. 저는 그 무지개가 뜬 날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달리기를 하러 나갔다가 무지개를 봐가지고 오늘 정말 달리기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그림 보니까 또 그날이 생각났어요. 헐, 되게 좋다. 드라마틱한 하루하루네요. 청춘이네요. 진짜 기분이 안 좋아서 달리기를 했는데 큰 맞아요. 무지개가 떴고. 맞아요. 근데 한 달 전이 엄청 더웠을 텐데 맞아요. 괜찮으셨어요? 그때 짧은 장마가 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개가 오고. 제가 그러면 무지개 같은 하루 여기 듣보 시작해 볼게요. 네. 먼저 케이트 쇼트랜드 감독의 블랙 위도우 얘기를 해볼 건데요. 대략적인 줄거리를 연진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어벤져스의 일원인 나타샤가 사망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레드룸이라는 단체에서 나타샤는 인간병기의 삶을 강요받았는데요. 이런 나타샤의 어린 시절 위장가족 동생 역할이었던 옐레나가 나타샤를 찾아오게 됩니다. 과거 자신이 파괴했다고 생각했던 레드룸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타샤는 옐레나와 힘을 합쳐 아직 세뇌에서 풀리지 않은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잠재적 피해자인 미성년자 여성들을 위해 싸웁니다. 블랙 위도우는 나타샤가 동료들을 구하고 레드룸을 파괴하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어벤져스 멤버 내에서는 최초의 여성 솔로 무비이기도 합니다. 마블 전체의 첫 여성 히어로 솔로 무비는 앞서 에너보든의 캡틴 마블이 있긴 했는데 어벤져스 레귤러 멤버 중에서는 블랙 위도우가 처음이긴 하죠. 네, 맞아요. 블랙 위도우 여성 솔로 처음이죠. 네, 맞아요. 블랙 위도우 솔로 무비가 특히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제 나타샤 로마노프라는 인물이 마블 시리즈 영화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떤 역할이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 등장했던 영화에서는 미인계를 수행하는 역할로 등장을 했었고 지금의 나타샤 로마노프를 보면 정말 많은 발전을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 녹음하기 전에 한번 클립으로 어벤져스 2를 봤는데 매우 나타샤의 몸을 보여주려는 장면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의자에 앉아서 신문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보였고 이제 싸우러 가기 전에 차량에 탑승해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에서도 운전하라는 남자가 그 나타샤의 벗은 몸을 힐끗힐끗 보는 뭐야. 장면에서 약간 남성 관객들에게 서비스 장면이다라는 네. 느낌으로 좀 보여주려는 장면이 있어서 그런 걸 보면은 지금의 블랙 위도우 영화랑은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변화들이 마치 여성 히어로에 대한 인식 변화를 대표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쵸. 맞습니다.
그렇게 다뤄졌던 인물이 더 이상 다른 여성들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기 위해 위기에 처한 미성년자를 비롯한 다른 여성들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영웅서사라고 생각해요. 네. 레드룸이라는 단체를 여성을 착취하는 세상, 국가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게 아주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네, 레드룸은 나타샤가 인간 병기로 만들어진 곳이고 미성년자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학대와 고문, 신체 수술을 진행하며 레드룸 제작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이용합니다. 극중 레드룸 제작자는 성인 남성이며 현실 사회에서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 여성을 착취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해석을 했어요. 레드룸의 인간병기들, 즉 위도우들은 자신이 레드룸 제작자에게 착취당한 사실을 인지할 수 없도록 세뇌되어 있잖아요. 이게 현실에서 많은 여성 청소년이 성인 남성의 착취 속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똑바로 인지할 수 없게 세뇌 또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레드룸 제작자는 세뇌당한 위도우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신체가 다치거나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면 자살을 하도록 시스템화해서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 여성을 자신의 수단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하면서 인격적으로는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잔인하죠. 맞아요. 네, 너무 현실적이고요. 맞아요. 특히 이제 영화 초반에서 그 미성년자 여성들을 거의 납치하듯이 이렇게 인신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인신매매를 해서 막 쟤 넣고 쟤 빼고 하는 식으로 무슨 물건 고르듯이 고르고 그런 장면들을 보고 되게 현실에서도 미성년자 여성들의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생각나면서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뽑은 위도우들을 교육하면서 그중 5%만 또 살아남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약간 몽타주식으로 빠르게 보여주고 특별히 고통을 부각해서 보여준다거나 그런 연출이 없는 건 맞아요. 저는 좋았어요. 맞아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알겠는데 그런 불필요한 묘사가 없다는 너무 점이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모습은 없죠. 맞아요. 네. 이렇게 뭔가 대중 영화 속에서도 우리가 현실에서 느껴지는 고통들을 느끼잖아요.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영화를 영화대로만 봐라. 뭐 드라마는 드라마지 않냐. 이런 어떤 말들이 절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네요. 그거는 현실을 좀 부정하고 싶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느낄 수 없다면 자신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좀 자기가 기득권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겠죠? 음, 공감도 안 되고. 맞아, 그렇죠. 맞아. 네. 때론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제일 잘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길 바라는 걸 수도 네. 있죠. 네, 이어서 네. 미성년자 여성에게 강제적인 신체 수술을 자행하는 레드룸은 드레이코프의 자신의 딸인 안토니오, 즉 태스크마스터조차 원하지 않는 방향의 치료를 강행하고 개조해서 그 신체를 마음대로 이용했어요. 네, 태스크마스터는 나타샤가 레드룸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탄 테러를 했는데 그때 같이 희생된 드레이코프의 어린 딸이었어요. 나타샤가 이 어린 딸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죽지 않았고 그 친부인 드레이코프가 어린 딸을 무기로 개조했죠. 미친. 아, 죄송합니다. 이 태스크 마스터 말인데요. 원래는 남성 캐릭터잖아요. 사진 반사신경이 있는 캐릭터. 네, 맞아요. 그랬나요? 네. 그 포토그래픽 리플렉시스라고 능력이 있어서 이제 뭐 눈으로 본 거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고 그래서 작품 중에서도 작중에서도 나타샤뿐만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들 뭐 스파이더맨이라든지 그 캡틴 아메리카라든지 하는 캐릭터들의 액션을 오마주하고 있는 듯한 장면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정체가 드러났을 때는 이제 마블 팬에게는 나름 반전인 장면이었던 거죠. 이거는 원래 뭐 남성 캐릭터였는데 여기서는 드레이코프의 딸이 나오네 하고 이제 반전인 장면이었던 거죠. 원래는 남성이었던 캐릭터를 여성 캐릭터로 바꿔서 이야기 속에 녹여낸 것도 저는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물론 원 캐릭터 팬분들께서는 다른 감상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캐릭터 성별을 다 여자로 바꿔버리는 각색. 네. 그리고 성별을 여자로 바꾸면서 동시에 이제 빌런 드레이코프의 딸로 연출했다는 것도 하나의 장치로 느껴져서 참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블랙 위도우에서 태스크마스터가 가부장제의 피해를 암시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나타샤가 되게 괴로워했는데 정작 친부인 태스크마스터의 애비는 딸을 병기로서 수단화했잖아요. 그것도 되게 현실적인 느낌이 들고 슬프기도 했어요. 그쵸. 근데 그 뒤에 세네에서 풀려난 위도우들이 힘을 합쳐 레드룸 제작자를 처단하거든요. 이런 전개는 자신이 처한 현실의 부당함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여성을 일깨우는 또 다른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나타샤는 적인 태스크마스터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레드룸에서 빼내려 했고요. 마침내 태스크마스터를 구출해내는데 페미니즘은 가장 가려지고 착취된 인물까지 찾아내어 구하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네. 그런 식으로도 보이긴 했어요. 피해자가 자라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피해자가 자라서 가해자가 되는데 그 가해자를 다시 가해자가 아닌 본래 스테이터스로 돌리는 역할을 나타샤가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 이런 관점은 처음 보는데 약간 되게 일리가 있게 들려요. 네. 네. 원래의 자리로 뭔가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그쵸. 근데 또 완전히 돌아가는 건 아니고 지금 피해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죠. 온전한 그쵸.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살아가는 마지막에 이제 해독제를 이제 투여받고 눈빛이 이제 세뇌에서 풀리는데 그 장면이 조금 희정님이 말한 거에서 조금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어서 극중 옐레나는 나타샤의 전투 시그니처 포즈를 놀립니다. 실제 전투에 필요하지 않은 여성의 굴곡만을 보여주는 데 집중한 포즈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듯이 유쾌하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타샤가 탁 내려오면서 네.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모습이 자매의 그냥 투닥거림으로만 봤거든요. 이런 포즈를 보통 슈퍼히어로 랜딩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옐레나가 놀린 뒤에도 나타샤가 액션 중에 슈퍼히어로 랜딩을 하는데 확실히 뭔가 전작의 묘사랑은 다르더라고요. 포즈를 뭐 크게 다르게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전작이랑 비슷하게 지퍼가 가슴까지 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성이 디렉팅을 했더니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도 대상어가 확 빠졌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메이 네, 게이지가 맞아요. 없어서 그런가 봐요. 네, 맞아요. 슈퍼히어로 랜딩이라는 게 사람이 원래는 힘을 받아서 착지를 하면은 무릎이고 발목이고 뼈가 다 아작이 나는데 원래 히어로들은 그런 착지를 해도 자기는 건재하고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슈퍼히어로 랜딩이 포즈를 하는 거래요. 오, 그래요? 재밌네요. 네. 내 무릎은 박살나지 않아. 네. 내 도가니는 그래서 완전 원래는 이제 착지할 때 낙법이나 굴러야 되는데 이제 슈퍼히어로들은 착하고 완전 충격을 다 흡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시리즈에서 랜딩을 할 때 그런 강함을 보여주는 랜딩조차도 너무 가슴을 보여주는 대상화로서 쓰여져요. 이 블랙 위도우는 이제 온전히 힘을 보여주는 랜딩인 점에서 너무 좋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인물이어도 정말 다르네요. 네, 맞아요. 좀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 멜리나 엄마가 갑자기 딸들의 편이 되는 게 좀 개연성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갑자기 심파를 끼워 넣는 느낌도 좀 들었고 그 멜리나가 레드룸의 전략자이면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박사였고 게다가 나타샤 일행이 오자마자 레드룸에 신고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옛날 추억 담긴 앨범 하나 보고 그 막 전략을 짜는 게 갑자기 좀 저는 이해는 안 가긴 했었어요. 좀 띠용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게 한 편에 담으려면은 많은 부분을 잘라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네. 생각해보면 그 캡틴 아메리카도 그렇고 아이언맨도 그렇고 뭐 아무튼 그 마블의 어벤져스들의 다른 영화들은 트릴로지로 제작을 하면서 아니 블랙 위도우는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겨우 하나 나왔는데 한 편짜리로 나왔다는 게 그것도 좀 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 솔로 무비일 텐데 희정님 지금 우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근데 갑자기 편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맨 처음에 잠복근무에서 이제 우리 근무 끝났어 돌아가야 돼라고 누구죠? 그 이름이 뭐야? 레드 가디언인가요? 네. 알렉시. 그 남자가 그 멜리나한테 우리 이제 가야 돼 하니까 멜리나가
나 가기 싫은데라고 한마디를 하잖아요. 음. 그때 그 감정선이 이 사람은 이 가족을 잠복근무지만 진짜 가족으로서 생각하고 좋아하고 있었구나. 그런 표현이 됐다고 느꼈어요.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동생이 넘어졌을 때 막 엄마가 뭐 일어나란 얘기를 하면서 되게 강한 어떤 여성의 이미지를 아이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떠오르네요. 맞아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고 또 약간 처음에 약간 복선이 있었던 거네요. 중반에 그렇게 우주선에서 이렇게 도와준다는 설정이 있던 게. 네. 극중 빌런 역할을 제외 조연급 주연인 레드 가디언을 제외한 뒤 볼 수 있는 액션씬은 모두 여성이거든요. 위도우들과 옐레나, 나타샤는 바이크와 차량, 헬기를 이용해서 다채로운 액션씬을 보여줘요. 브레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멜리나는 러시아와 레드룸 최고의 과학자 역할을 또 맡고 있고요. 액션씬과 지능적인 장면을 모두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좋죠. 능력 있는 여성들. 네, 저는 액션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약간 싸우는 장면 보면은 되게 감정이 고조되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치고 박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약간 심장을 뜨겁게 한단 말이에요. 열정이 심장을 뜨겁게 해서 싸우면서 크는 거죠. 그거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짜릿하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중간에 이제 나타샤랑 옐레나가 멜리나 집에 찾아가잖아요. 멜리나가 돼지들을 약간 이용해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는 장면을 보고 이 사람 약간 사이코패스인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우월한 지능을 이용해서 블랙 위도우들이 해방되는 거에 돕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양한 액션씬이 보여지는데 체술 위주의 액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전 좀 슬픈 액션씬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위도우들이랑 나타샤랑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 사람은 이 여자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죽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죽지 않는 방향으로만 싸우고 있는데 집단 린치를 당하는 그 장면이 저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액션씬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장면들은 픽션이지만 너무 현실성이 드러나가지고 더 슬픈 것 같아요. 약간 백래시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게 약간 페미니즘을 체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 여성의 권리에 대해 주장할 때 되게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는 그쵸. 하잖아요. 네. 네. 저는 그 장면이 되게 많이 대입이 돼서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투 장면에서 좀 위에서 찍어서 보여줘요. 맞아요. 나타샤가 가운데에 있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이제 위도우들이 막 이렇게 집단으로 때리는데 그게 진짜 내가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어서 몇 안 되는 남성 중 하나인 레드 가디언은 도태되고 낡은 방식의 액션으로 연출해 여성 인물들의 액션이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페미니즘 열차에 탑승하지 않고 과거 가부장제의 영광을 놓지 못한 도태된 남성상을 보는 듯 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 인물을 조명하는 방식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살찐 몸으로 화장실 가서 막 옛날 히어로 수트를 억지로 우겨넣는 장면에서는 진짜 냄새가 날 것 같았어요. 네네. 너무 공감각적 영화가 아닌가. 네, 그리고 레드 가디언이 구출되기 전에 감옥에서 남자들끼리 자기 무용담 얘기하면서 팔씨름을 하잖아요. 그런 옛날에 낡은 무용담을 늘어놓으면서도 호응해주는 사람들은 또 남자란 말이에요. 되게 끼리끼리 논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어쨌든 레드 가디언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쥐들끼리 참 물고 빨고 하죠. 네, 좀 찌린내 난다. 네. 근데 저는 이 레드 가디언의 존재 자체가 사실 불필요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세간의 눈을 피해야 되는 잠복 근무였어서 사회가 이제 가부장적으로 규정해 놓은 정상 가족을 연출하기 위해서 레드 가디언과 뭐 멜리나와 뭐 이렇게 딸 둘과 이 구성원으로 구성돼서 그게 영화 끝까지 가져간 거잖아요. 그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뭐 엄마가 2명인 가정으로 연출을 해서 레드 가디언은 완전히 빠지고 또 다른 위도우 둘이 엄마 역할이었어도 다른 재미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충분히 그래도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빌런 역할은 솔직히 남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을 보여주는 데서 남자는 굳이 빠져도 되지 않았을까 가족 구성원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디즈니가 요새 작품에서 자연스럽게 동성애자 커플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거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진 않지만 디즈니에서 보여주는 동성애자 커플 중에서 레즈비언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게이만 많이 노출시키는데 뭘까 싶었어요. 디즈니뿐만이 아니라 미디어가 다루고 싶은 동성애자는 게이가 많죠. 그쵸. 편안하게 보여주잖아요, 게이는. 아, 그리고 네, 사람들이 맞아요. 게이를 보는 거에 별로 불쾌감을 느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게이 커플을 미디어에서 보여줄 때. 여기 너무 많이 나갔나? 그 미디어를 소비하는 게 여성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게이 커플을 보는 거는 남자들은 좀 질색팔색 하는데 그런 미디어를 소비하는 게 여성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좀 폭이 넓어진 것 같네요. 그래도 나타샤의 액션을 위한 조력자가 남성인데도 그의 활약이 크지 않은 게 저는 조금은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화 속 비중도 아주 적고요. 근데 마지막에 나타샤랑 물품 조달자에 살짝 러브라인을 넣은 게 흠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난 완전 눈치 못 챘잖아요. 아 진짜요? 어. 진짜 1g 들어갔어요. 진짜. 근데 그 1g이 진짜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굳이 넣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남자들이 혼자 착각을 많이 하니까 그런 면을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타샤 이쪽에서는 1도 생각이 없는데 네. 혼자서 막 김치국 마시고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나는 그냥 돈 주고 일을 맡긴 것 뿐인데 그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을 계속 여자로 보고 있는 거? 맞아요. 그건 나타샤는 남자. 돈도 제대로 주고 있어요. 진짜. 나타샤 1도 생각 없어 보이는데. 가족 얘기로 접근을 해서 마블은 언제나 영화에 다양한 가족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공감과 감동을 주곤 합니다. 케이트 쇼트랜드 감독은 극중 가부장제를 제외한 가족을 그렸잖아요.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 레드 가디언은 가족 공동체 내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주로 선택권은 나타샤, 옐레나, 멜리나가 동등하게 가진 채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게 좋았어요. 그 다른 히어로 무비랑은 다르게 근데 나타샤의 이 블랙 위도우는 좀 너무 가족적인 얘기로 보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약간 그 대립 관계도 가족과 가족을 해치는 자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그 뭉뚱그려진 악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드레이코프 말고 위도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위도우들이 근데 뭉뚱그려져서 위도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테스크 마스터라는 캐릭터가 있기는 하지만 그 캐릭터의 개별성, 개인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캐릭터성 같은 거를 좀 더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약간 공동체 위주의 스토리 전개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 솔직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마블이 약간 공동체나 가족 얘기를 스토리에 많이 집어넣거든요. 저 디즈니니까 또 어쩔 수 없을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디즈니니까. 근데 어쨌든 블랙 위도우에서 많이 보여지는 건 맞죠. 네, 여자를 자꾸 가족 속으로 집어넣는 느낌이 저는 조금 들긴 했거든요. 그렇죠. 지은님은 마블 영화 다 챙겨보진 않았다고 하셨죠? 네, 저는 뭐 친구나 애인이 보러 가자고 하지 않는 이상 굳이 챙겨보지가 않았어가지고 난 이제 시작인데 갑자기 죽는 거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마지막에. 섭섭하지. 이제 막 재밌게 보러 다음에 그러면 쟤 지금 어디 가는 거지? 막 이랬는데 갑자기 비속 나오고 죽었어. 좀 충격 먹었겠다. 네, 아쉽더라고요. 네, 이제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맞아요. 궁금한 게 마블을 보지 않은 사람은 블랙 위도우를 보면서 너무 재밌다. 다음 편 또 있나? 근데 막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좀 허망한 게 있었나요? 허망한 것도 있었고 사실은 지금 세 분만큼의 애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너무 일반적인 히어로물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감동적인 면이 좀 덜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재미있었는데 죽었다. 그래도 재미는 있었군요. 네, 재미있었어요. 네, 좀 그래 생겨보지 않고 블랙 위도우를 처음 본 사람들의 좀 시선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오늘 팟캐스트 녹음하기 전에 외국 사이트 중에 IMDb라고 있어요. 그 영화들 소개시키고 약간 각자 리뷰들 올려놓는 곳 있는데 저는 영화 재밌는 거 보고 나서 리뷰 볼 때 거기를 많이 가거든요. 그나마 감성에 치우치지 않고 주관적으로 괜찮은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근데 블랙 위도우 검색하니까 보기 드물게 별점이랑 평점 테러가 있더라고요. 전 IMDb에서 그런 걸 처음 봤어요. 테러가 있는 걸. 네이버도 아니고. 네. 거긴 그나마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많이 보여주니까. 그래서 조금 놀랐다. 그리고 마블을 보지 않은 지은님의 평이 조금 궁금했다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어쨌든 마블 영화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고 페이즈 3를 지나면서 진입 장벽이 높아진 게 사실이긴 해요. 블랙 위도우를 보기 전에 영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앞선 시리즈를 보시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앞선 시리즈들은 여성 창작자의 여성 서사가 아니라 언급이 곤란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블랙 위도우도 히어로인데 살아서 돌아오면 안 되나 그런 생각하긴 했어요. 그쵸. 무리가 있나? 맞아. 다른 애들도 코믹스 보면은 잘 살아서 돌아오는데 그리고 히어로인데 좀 안 되나? 그거 본 분 있으세요? 그 트위터 탐라에 돌았던 건데 그 블랙 위도우 영화 엔딩이 이렇게 났어야 된다 해가지고 편집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석에 대고 옐레나가 그 휘파람 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멀리서 휘파람 소리가 답소리가 들리면서 나타샤가 저기에서 나무에 서 있는 거죠. 너무 좋아. 그랬으면 너무 감동이었을 텐데. 약간 겨울왕국 생각났어요. 겨울왕국? 거기서 이제 엘사가 뭔가 노래를 하면 답가로 산 언저리에서 메아리처럼 정령들이었나? 이렇게 다시 답가로 오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러면 좋겠다 진짜. 저는 앞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잘 몰라서 이제 기사도 찾아보고 이랬는데 찾아보면서 시사인의 작가이자 음악인인 오지은 님이 작성하신 블랙 위도우 관련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기사 부분을 좀 읊어보자면 비로소 하의를 벗고 썸 타지 않게 된 영웅이라는 기사 제목인데 기사 내용에 구구절절 공감이 가더라고요. 블랙 위도우는 드디어 편한 신발을 신고 전투하고 누구와도 썸을 타지 않는다. 블랙 위도우가 혼자 시간을 보내는 장면은 그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놀랍지 않은가? 어떤 집단에서 여성의 존재가 누군가의 썸 상대로만 취급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여자는 다 형수님 아니면 재수씨란 농담을 들어왔던 시간이 떠올라 괴롭다. 이 문장을 보면서 결혼을 하고 난 뒤 이름을 잃어버린 제 친구도 떠올랐어요. 결혼 전에는 뭐 땡땡씨 이렇게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곧 죽어도 재수씨라고 부른다는 일화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친구가 그런 말 너무 싫으니까 그냥 나 원래 땡땡씨로 불러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수씨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모부님한테 이랬던 적이 있어요. 모부님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버지, 엄마 아니면은 뭐 형수님, 재수님, 남편, 아내의 이름으로 불려졌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니까 내가 부르자 해가지고 한동안 엄마 아빠 이렇게 안 부르고 막 민수 씨, 영주 씨 약간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때 되게 많이 혼났어요. 혼났죠. 저희 집은 그렇게 강압적인 집안이 아니라서 당연히 괜찮을 줄 알고 계속 했는데 일주일 동안 엄마 아빠가 참다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해 이러고. 네, 그래서 예 하고 다시 그냥 원래대로 돌아왔던. 어쨌든 저는 이름을 찾아주고 싶었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미리 이름을 써놓을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에게. 그걸 엄마한테 보내려고 투일복이라고 엄마 이름을 이렇게 친구한테 보내듯이 적어놨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어릴 때 엄마가 앞에 가는데 엄마 불러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경씨 불렀는데 안 돌아보는 거야. 그래서 누구누구 엄마 뭐 희정이 엄마 이렇게 불렀는데 엄마가 봐서 그때 조금 슬펐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 요새는 그냥 약간 장난처럼 애경씨라고 잘 불러요. 네. 저는 이름을 불러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 동물에서 보면은 가끔 편지 오잖아요. 연진에게 하면서 거기 안에서도 제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런 사소한 게 좋더라고요.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주는 게. 네, 저는 누군가의 형수님, 재수씨로 불리기보다는 이름을 지키고 싶습니다. 맞아요. 뭐 이렇게 많은 어떤 생각들이 드는 좋은 기사니까 블랙 위도우를 재미있게 보고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들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블랙 위도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영화 KT 디폴트의 각본 스네치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네치드는 제가 얘기해보고 싶어서 가져온 영화라 가지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2017년에 개봉한 스네치드는 주인공 에밀리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남자친구에게 차이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남자친구와 함께 갈 예정이었던 에콰도르 여행에 경비가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때 에밀리는 엄마 린다의 집에서 어머니가 젊었을 적 사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은 집에 걸쇠를 몇 개나 걸어 잠그고 광장 공포증이 있는 아들과 고양이만 돌보며 사는 린다지만 젊었을 때에는 모험심 넘치고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던 사람이었죠. 에밀리는 그런 엄마에게 함께 에콰도르에 여행 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처음엔 거절하던 엄마 린다도 환불 불가라는 말에 결국 여행을 떠나게 되죠. 고급 리조트에 도착해 웰컴 드링크도 마시고 수영장 앞에 앉아 선탠도 즐기는 두 사람. 잠시 뒤 에밀리는 혼자 술을 마시러 바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때 접근해오는 낯선 남자. 이야기도 잘 통하고 흥미로운 관광 장소까지 소개시켜주는 남자였는데요. 에밀리는 당연히도 이 남자에게 푹 빠져버리고 맙니다. 결국 다음 날 린다를 설득해 남자와 함께 새로운 관광 장소로 향하게 되죠. 진짜 이야기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제목인 스네치드에도 나와 있듯 납치를 당해버린 두 사람. 에밀리와 린다가 탈출하면서 벌어지는 액션 코미디가 매력적인 각본입니다. 네, 근데 감독이 남자예요. 우리는 여성 창작자의 작품 이야기를 하는 팟캐스트라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사실 제가 여기드보를 기획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이 KT 디폴드 각본가였거든요. 저는 KT가 한국에서는 남감독의 명성에 가려진 각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본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별개의 작품인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감독 위주로만 조명하는 분위기 같거든요. KT는 2016년 버전 고스트 버스터즈를 작업한 각본가죠? 네. 고스트버스터즈 리메이크로 한국에서 회자되는 거는 남 감독의 이름이 아무래도 좀 컸잖아요. 물론 매체의 특성상 감독의 이름이 더 부각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남 감독이 스스로 각본까지 맡은 2015년 개봉 영화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직접 각본을 쓴 영화에서는 외모 희화화라든지 성범죄 희화화를 그려냈단 말이에요. 그때 생각하길 이상한 거예요. 분명 더 앞선 연도에서 작업한 여성 서사들은 그래도 뭐 섬세하게 다뤘던 사람인데 왜 나중에 나온 영화가 이렇게 감수성이 부족한 것일까? 근데 또 16년도 버전에서는 또 다시 괜찮았을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영화 내용이 좀 괜찮다 싶은 거는 각본가들이 여성분들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각본을 등에 업고 유명해지는 건 남 감독이었던 거죠. 허허.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남성 감독들의 유명한 여성 주연 영화가 혹시 여성이 쓴 각본은 아닌지 아니면 원작이 여성 작가의 작품은 아닌지 한 번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체크를 토대로 남성 감독이 아닌 각본가와 원작자 아니면 감독도 함께 여성일 때는 그 여성 감독 아니면 촬영 감독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본가 KT 디폴드의 이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각본가의 역할이 되게 크네요. 근데 그 각본가의 능력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는 거는 남자 감독이고 얌생인데? 너무 싫다. 근데 회의 때 라나님이 소개해 주실 때 모녀 액션 영화라고 소개해 주셨던 게 인상이 되게 깊어요. 네, 맞아요. 아버지와 아들 하면은 스쳐 지나가는 유명한 영화가 몇 개 있는데 엄마와 딸을 다루는 액션 영화는 본 기억이 저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맞아요. 저는 이게 특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액션 영화에서 아빠와 아들은 정말 많이 다뤄진 관계죠. 심지어는 할아버지까지 총 3대에 걸친 남자들의 액션 영화까지 나왔었고 남성 주연 액션 영화에 뭐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는 딸이 등장해서 위기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 액션의 계기를 만들어주거나 주인공의 발목을 붙잡을 때도 있고 잘해도 뭐 보조만 해주는 게 전부였죠. 맞아요. 특히 납치 진짜 많이 당하죠. 여자가 서사 전개용 도구로밖에 안 보이고 되게 수단으로 다뤄지잖아요. 여자인 누군가가 납치를 당하면 남자 주인공이 구하러 가고 하는 게 이야기의 시작인 영화도 많죠. 맞아요. 약간 남자의 각성을 일으키는 도구로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구려요. 맞아요. 소품처럼. 네, 옛날에는 막 빨리 구해야 돼. 나쁜 놈들한테 빨리 구해야 돼. 이러는데 지금은 너무 진부한 연출이 되어버린 거죠. 그쵸. 맞아요. 근데 스네치드는 보기 드물게 엄마와 딸의 액션 이야기를 그린단 말이죠.
모녀 액션이다 보니까 모녀 관계에 대한 묘사도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거 지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크림 장면. 아, 그거 그냥 저희 회의했을 때 얘기했던 건데 처음 호텔에 도착했는데 선베드에서 이제 주인공 에밀리가 선크림 안 바르고 그냥 선탠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뒤에서 막 작아서 치덕치덕 발라주잖아요, 선크림을. 말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외출하려는데 엄마가 더운데 여름에 모자도 안 쓰고 가면 어떡하냐고 스타일 다 구기게 모자 빨리 쓰라고 하면서 그런 게 좀 공감이 돼가지고. 아, 저도 엄마랑 같이 목욕탕 가면 잘 씻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거품 있다고 물을 막 끼얹고 말도 안 하고. 그거 너무 처량하잖아. 앞에서 이렇게 물 뚝뚝 대고 앞머리 젖어가지고. 그리고 뭐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생각나면 훅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어떤 나의 몸에 터치라는 게 너무 우리 엄마 같았어. 맞아요. 네. 근데 혹시 스네치드를 어머니랑도 보셨나요? 안 그래도 저는 이 영화를 어머니랑 함께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봤어? 내가 보라고 했던 거 봤어? 봤냐고 이러면서 계속 집착하듯이 진짜 물어봤는데 집착이다. 네, 계속 물어봤는데 아니 안 봤어 하다가 이제 결국 어머니 집에 갔을 때 엄마 내가 말했던 영화 있지 그거 지금 내가 틀 테니 같이 보자 했더니 엄마가 너무 싫다고 자기는 코미디 싫은데 왜 자꾸 그런 거 보자고 하냐고 막 뭐야 그걸 뭐라고 하죠? 질타는 아니고 창과 방패의 대결? 대결이요? 아니, 아니 엄마가 나한테 약간 질타는 아니고 그 뭐라고 해요? 핀잔? pit장 그런 거 성경인가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런 쿠사리. 거, 네. 아니 일본어 아니에요? 대체 뭐야? 맞아. 아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는 이거 자기는 절대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어머니랑 영화 취향이 안 맞아서 못 봤어요. 뭐 그럴 순 있는데 아쉽네요. 반대로 저희 엄마는 엄마가 좋아하는 걸 그렇게 나한테 보라고 해요. 나는 볼 시간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고향집에 내려갔을 때는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을 심지어 정액권 끊어놓고 이거 제발 보라고 들어보라고 막 너무 좋지 않냐고 계속 영업을. 예. 저런. 이때 이게 효도인 걸까? 하고 앉아서 봐요. 그쵸. 맞아요. 근데 어쩌면 지은님 어머니랑 라나님이랑 좀 잘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서로 좋아하는 컨텐츠 이렇게 공유하면서. 공유하고 싶나 봐요. 그 감정을. 그쵸. 공유하고 맞아. 싶은 마음은 이해가 그렇죠. 가는데 네. 엄마가 그런 거를 추천할 때 되게 난감할 때가 있어요. 나의 아저씨를 어, 추천을 아이고. 한다거나 왜 내 얘기예요? 그런 나는 거였어. 그 드라마가 사실 깜짝. 특히 그 첫째 형 목소리도 듣기 싫었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드라마라는 거야. 다들 빠져 있어. 그래요? 심지어 우리 엄마도 막 빠져 있어. 나는 마치 그 우울함을 빙자한 대변해주는 듯한 말들? 그리고 아이유가 막 맞잖아요. 그런 것들도 너무 정갈하게 나오는 게 무섭고 끔찍하죠. 네, 보기 힘들던데요. 저는 그쵸. 1화 보고 말았는데. 일단 둘이 동등한 권력을 가질 수 없는데 동등한 위치의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기만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들 너무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드라마다라고 추천을 하는 데서 좀 뜨악했어요. 뭐 아무튼 케이티 디폴드가 그려낸 여자들이 현실적이고 그렇기에 완벽하지 않은 점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 주인공이 아무래도 이제 여성 주연 영화들 생각해 보면은 보통 똑 부러지고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주인공으로 이제 막 신입 사원이어도 대단한 잠재 능력이 있어서 역경을 헤쳐나가서 마지막에 인정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처음부터 막 완벽한 여잔데 남자만 없어.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는 영화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게 여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부족한 부분? 인간다운 면모? 그런 게 잘 안 보였었는데 여성 주연 영화에서 케이티 디폴드 각본에서는 그런 게 되게 잘 드러나더라고요. 고스트버스터즈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 나왔던 여자 캐릭터가 여럿이 있잖아요. 네. 여럿이 있는데 그냥 헐리우드 영화에서 생각하는 여성 주인공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외모들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도 있고 되게 신선하고
네. 저는 초반에 호텔에 들어와가지고 에밀리가 혼자 엄마 따돌리고 바에 있다가 그 남자를 마주치잖아요. 근데 마주치면서 이제 우리 데이트하러 갈까요? 하면서 각자 화장실에서 있는데 에밀리가 약간 겨드랑이 닦고 자기 음부 닦는 장면을 들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코믹하게 느껴지는데 저는 미국 영화들 특성이 좀 남자를 갖지 못하는 여성이 남자를 가지려고 노력할 때 조롱하는 느낌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약간 이 생각이 제가 아까 말한 그 장면이랑 좀 겹쳐져서 영화 속에서 추녀는 로맨스를 바라면 벌을 받는 나 그때 끄고 싶었어. 나 보는데 소리 질렀어. 너무 창피하죠. 저도 보면서 으악 이랬어요. 제발 저거면 세면대에서 씻고 있어 막. 그리고 문이 살짝 열리면서 남자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너무 웃겼어. 화장실 문이 되게 천천히 닫히잖아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소리 질렀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막 그 대화가 생각은 안 나는데 웃겼어요. 에밀리의 다웠고 배우다운 뉘앙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놀란 게 있었는데 남자들이 맥없이 사망을 하더라고요. 그 죽음이 연속되면서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저항 없이 막 웃었어요. 맞아요. 너무 개연성 없이 그냥 픽 죽고 픽 죽죠. 그쵸. 그 빌런이 계속 내 마지막 조카 이러면서 엄청 울고 막 내 아들 이러면서 막 엄청 울고 남자들 픽픽 죽고 아 진짜 웃겼다. 보기 드물다. 근데 방금 내 마지막 조카, 내 마지막 모시기 이렇게 하면서 남자를 좀 호명하는데 이름 없음이 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무슨 한국 영화였는데 크레딧 올라가는데 엑스트라 여자들 여자 시체 1, 여자 시체 2 맞아, 이렇게 맞아. 올라갔더니 네. 갑자기 또 생각이 네. 나면서 이런 걸 우리 좀 많이 잘 웃어도 되지 않나. 그쵸. 아까 제가 저항 없이 웃었다 했잖아요. 너무 잘 웃었어요. 네, 그들의 사망은 내 웃음거리에 불과했다. 이거 그리고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도 안내 문구가 나오잖아요. 뭐 영화 중간중간에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일부만이 뭐 범죄 조직이 저지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 약간 코미디의 복선이었던 거죠. 죽이는 거는 이제 주인공 여자들이 죽일 거다. 죽는 건 남자들이 할 거다. 네. 네, 어쨌든 그 연출은 아주 좋았어요. 그동안 영화에서 죽어나간 여자들 생각하면은 아유 한참 더 죽어도 괜찮아요. 맞아요. 정말 많잖아요. 그냥 죽지도 않죠. 그 전에 안 좋은 일도 아, 있고 싫어, 일도 너무 싫어. 많잖아요. 정말 끔찍하게. 네, 그렇게 비하면 이건 너무 깔끔하게 죽었죠. 네, 너무 친절하고 상냥한 죽음이었어요. 네. 아유, 정말. 그런데 스네치드는 주인공들이 다 일반인이잖아요. 그래서 생겨나는 재미가 또 있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이제 지나 프랜스 바이스 우드 감독의 올드가드 같은 정통 액션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스네치드처럼 일반인이 얼레벌레 뛰어다니는 코믹 액션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여자 스스로 도움받지 않고 잘 대처해낼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일반인이니까 더 그런 용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다른 영화 얘기지만 장유정 감독님 그리고 허성의 장유정, 김성 각본의 정직한 후보 다들 아시죠? 네, 알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라미란 배우 나오는 네, 거 맞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영화를 볼 때 저는 스네치드를 봤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그 액션 씬이 나올 것 같은 타이밍에 주상숙이 액션을 할 줄 알았어요. 좀 얼레벌레 일반인 액션으로 후 하면서 막 엎드렸는데 막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 되고 그럴 거를 기대했었는데 영화 내에서 이제 뜬금없이 남성 캐릭터들이 갑자기 멋있는 척하면서 액션 시작하고 윤미경 보좌관 역할에 김나연 배우님만 이제 액션을 하셨잖아요. 이제 여성 액션 지분이 어떤 형태로든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자가 많이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많이 나와야 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이 보좌관 역할로 나온 이분이 여자인 것도 전 되게 보면서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이게 물론 여자 감독이고 주연이 여자긴 하지만 이런 역할의 여자 배우일 거라고 저도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차로 들이받는 장면으로 처음 등장을 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차에서 내렸는데 골프하러 가는 사모님 같은 복장으로 내려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고 신선한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신선하고 싶으니까 여자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몸 쓰는 장면. 좀 이런 게 많이 노출이 돼야지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이 계속 앉아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미디어 문화가 많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요즘 그래도 이제 남 감독들도 그 좀 보좌관이나 약간 어깨 역할에 여자 배우를 좀 이렇게 앉히는 사람들이 좀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안 입고 온 거죠. 왜냐면 이제 뭐 위에서 부리는 사람은 다 남자고 여자들은 뭐 립스틱 빨갛게 칠하고 뭐 몸을 멋지게 쓰고 그러지만 결국 뭐 남자 밑에서 명령을 받고 그냥 대신 일해주는 정도의 역할만 받는 거죠. 그럼 시네치드에서 아쉬운 점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남성 캐릭터 비중이 제 기준에선 되게 컸거든요. 이야기 전개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없거나 여성으로 설정했어도 좋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제 광장 공포증이 있던 자매가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서 국무부에 막 찾아가고 해외로 날아가는 전개. 정말 재밌을 것 같거든요. 다른 캐릭터들도 사망하지만 않으면 다 여자로 설정했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남성 창작자들은 정말 나 이거면 됐지 아니면 뭐 내가 이거 아이캔디로 보고 싶어 하는 식으로 여성 캐릭터를 한두 명만 넣잖아요. 여성 창작자들도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써봤으면 좋겠어요. 여성을 넣어서 이상한 배역이 아니라면 충분히 여자를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말을 듣고 이 동생 역할도 여자가 했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우리 조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나온 김에 해볼까요? 네, 스네치드는 오랜 시간 활동한 희극인 완다 사이크스와 배우 조앤 쿠삭의 존재감이 분명한 영화죠. 눈치 없고 오지랖이 넓은 루스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바브, 이 두 조연 캐릭터가 작품의 감칠맛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두 사람이 없었으면은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두 사람 역할이 너무 그냥 웃겼어요. 그렇죠. 완다 사이크스였나? 중간에 에밀리가 남자랑 바에 앉아서 데이트하고 있는데 완다 사이크스가 와가지고 지금 혹시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낸 거면은 막 도와줄 테니까 찡긋하라고 그래서 맞아요.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웃김 그냥. 맞아요. 그쵸. 저는 그때 싫었어요. 왜요? 나중에 좋아졌어요. 뭔가 그렇게 그렇게 눈치 없는 캐릭터를 너무 말도 많고 뭐 난 지금 뭐 특수부대 뭐 이렇게 했었지 막 이렇게 막 맞아, 약간 처음엔 좀 말 많은 캐릭터도 쓸데없이. 근데 나중에 되게 정가더라고요. 그쵸. 이 둘이 벌이는 막 이렇게 액션도 너무 재밌고. 맞아. 그 에밀리가 진짜 도움 필요해서 전화하면 막 딴말하고 계속 자기 무용 잡는 거. 그러니까 난 그런 게 너무 답답한 거라. 근데 그런 캐릭터를 여성한테 줬다는 게 되게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막 이런 감초 같은 역할을 남자한테는 잘 주는데 여자한테 그쵸. 주는 일은 잘 없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그리고 옆에서 완다 사이크스가 얘기하고 있으면 그 옆에서 전직 특수부대 출신 바브? 그 사람이 계속 자기 할 거 묵묵히 하면서 약간 수련하고 있고 수련. 진짜 너무 나한테- 뻘하게 웃김. 나한테 진짜 반전은 정말 그 사람이 특수부대였다는 거야. 아, 그게 반전이었어요? 나는 그게 다 거짓말 이렇게 뻥튀기인 줄 알았어. 아니었죠. 아. 이거 뭐야. 그리고 처음 등장했을 때 하나 둘 셋 이러면서 이렇게 뭐 개그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그가 아닌데 우리는 개그인 거. 그거 이제 그 네이버 시리즈에서 받으면은 오역이 돼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1, 2, 3 somebody is missing인데 하나 둘 셋 눈 깜짝할 사이에 뭐야? 사라진다고. 헐.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4명 중 1명이면은 납치당한다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거라서 우리 대화하고 있는 1명, 2명, 3명 네 번째 사람은 어디 갔어? 이러면서 내 말이 진짜다 하는 부분인데 약간 오역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고쳐야 되겠네요. 어디에다가 고치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건? 글쎄요. 뭐 정정 메일 요청을 해야 되나? 하겠죠. 네. 저는 정말 좋아하는 각본이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주인공 에밀리의 성장 계기에 에콰도르의 소수민족이 나왔었잖아요. 실제 존재하는 민족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마을을 지키는 대신 여자들은 하루 종일 물을 길어오는 노동을 반복하고 뭐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에밀리는 스스로 도움을 자청하고 이게 에밀리의 성장을 암시하게 되고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소수민족의 등장을 통해서 해소했어야 하는 장면인가 깊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불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좀 다른 말이긴 한데 저는 이거 보면서 에밀리가 소수민족 중에서 여성만 물을 길어오는 노동을 하는 걸 뚫어지게 보길래 주인공이 사이다를 선사해 주려나? 그 물에 독을 타가지고 남자들만 마시게 해가지고 이제 노동 안 하는 너무 네, 극단적이야. 노동 안 하는 남자들이 약간 이렇게 벌 주고 약간 그런 걸 조금 기대했는데 갑자기 도와주길래 에? 좀 이랬어요. 저도 그런 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아니 이런 뭐라 그러지? 갑자기 떨어진 세계에서 여자들만 수행하는 역할을 자기는 전혀 낯선 역할인데 아무 그런 거 없이 보고 있다가 그거를 같이 한다는 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같이 바꾸자라는 그런 제스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약간 한국 시댁에서의 며느리 같네요. 갑자기 떨어진 세계에서 갑자기 노동에 참여하는 기분이 나빠졌어. 추석을 앞두고 더 저는 물 길러 오는 노동 그 전에 이 민족 자체를 등장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사실 그 민족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그 에밀리와 같은 민족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굳이 이런 또 다른 어떤 피해자의 민족을 얘기를 굳이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그 전부터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그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필요한 장면인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맞아요. 여행객 넷 중 하나는 납치된다는 대사가 있더니 정말 그렇게 미국인이 납치를 당하고 에콰도르 국민들의 영어는 어눌하고 소수 민족은 노동 환경이 열악하고 심지어는 촌충에 감염되는 에밀리까지. 이런 설정들은 이제 국가에 대한 편견이고 인종차별까지 이어지는 설정인 거죠. 사실 루스라는 캐릭터도 미국 매체에서는 워낙 흑인 여성이 오지랖 넓게 다가와서 도와주고 사라지는 묘사가 종종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이것도 괜찮은 건가 싶은 거죠. 흑인 여성이 오지랖 넓게 다가와서 도와주고 사라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이민경 작가님의 북토크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흑인 페미니즘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흑인 여자들은 백인 가정에 가정부로 있으면서 늘 백인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어떤 역할로서 백인 사람들한테 너무 익숙한 것들인 거죠. 그래서 페미니즘 사이에서도 백인 여성들이 흑인 여성들한테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흑인 여자들의 어떤 말들의 마이크를 오히려 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페미니즘 공부를 할 때도 백인 페미니즘을 계속 주로 배우다가 마지막에 흑인 페미니즘을 잠깐 넘어가는데 이걸 역으로 보자면은 흑인 페미니즘을 먼저 더 깊게 다가가고 먼저 읽다 보면은 좀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 백인 페미니즘이 그 말이 좀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그 작가님 얘기하셨을 때 유모됨에 네.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흑인의 백인의 유모됨. 맞아요. 그래서 유모로서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하는 그런 역할들. 맞아요. 사실 흑인 페미니즘은 우리가 얘기해 볼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성으로서도 얘기하지만 당연히 민족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 없고 근데 이제 백인 페미니즘들이 여성들이 계속 업혀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같이 얘기해. 같이 하자. 근데 결국엔 같이 하면은 역사 속에 기록된 사람들은 백인 페미니즘 여성들이 훨씬 더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자기 자리를 빼앗긴 거죠. 흑인 페미니즘 여성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너네 갈 길 가. 왜 우리한테 그 유모의 역할을 바라고 있어.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 편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블랙 유머로 풀어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영화에서.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당사자성의 부재가 있어서 결국 몰지각으로 끝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유머라고 해도 당사자성이 부재하면 그냥 꼴 보기 싫은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 차라리 안 했으면은 좋았을 것을. 맞아요. 정말로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마이크를 넘겨줘야지. 그쵸. 그럼 아예 그 배경 자체도
뭐 밀림에서 사라진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도시에서 납치된다던가 유럽 그런 여행 가서 배경- 납치 당하던지. 그렇죠. 그렇게 아예 배경 자체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쵸. 문득 드네요. 네. 이렇게 감독, 각본뿐만 아니라 프로듀싱까지 모두 백인이 작업했죠. 사실 프로듀서까지 전원 백인인지까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감독과 각본은 확실히 백인분들이시죠. 그렇게 백인들끼리 모여서 인종차별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비틀어봤자 뭘 얼마나 잘 비틀었겠어요. 루스 역을 맡았던 완다 사이크스 있죠. 그분의 넷플릭스 스페셜 스탠드업 코미디 정상이 아니야에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연에서 알몸으로 살아남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흑인 노숙자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완다 사이크스는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그 흑인 노숙자를 집어넣는 거를 결정했을 때 그 주변에는 작가진의 흑인이 단 한 명도 없었겠지. 있었더라면 아마 다들 제정신이냐고 말을 해줬을 거다. 이거는 좀 사담인데 스탠드업 쇼도 감독이 따로 있거든요. 그 편집이 들어가는 영상 작업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 쇼의 감독도 이제 린다 멘도자라는 여성분이십니다. 이게 좀 다 비슷한 맥락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여성 얘기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여자가 얘기를 해보자. 그래야 더 계속 얘기해왔던 당사자의 어떤 얘기들을 깊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문제도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백인과 흑인. 그렇죠. 자본의 불평등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돈이 흐르는 방향은 아무래도 기득권으로 흐르니까. 그렇죠. 그럼 마이크도 기득권층한테만 넘어가고. 마이크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페미니스트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 중에 권김현영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 수업을 들으러 갔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 중에 항상 얘기를 할 때는 내가 피해자의 자리를 빌려온 것이지 그 자리에 앉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나는 잠깐 그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는 거지 절대 피해자의 목소리를 내가 빼앗고 마이크를 줘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떠오르네요. 네, 자기가 겪은 일이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면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많은 여성이 아닌 창작자가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잖아요. 여성이 아닌 창작자가 많이 실수를 하지만 좀 여자들도 많이 실수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렇게 여자들이 감독을 하고 망하고 그러면 진짜 오랫동안 안 나온 경우가 많은데 사실 남자 감독들 같은 거는 앞에 무슨 영화를 했는지도 모르겠는 사람이 또 새로운 영화를 들고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진짜 무조건 많잖아요. 그냥 주목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게 다르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망해도 좋으니 많은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여자를 많이 앞에 세우고. 많이 실수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떠오르는데 요즘 되게 핫한 그 개그 중에 그 배우분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20대 여성 말투 SNL 네, 맞아요. 플레이에서 하는 거. 네, 거기서 이제 20대 여성들이 뭐 발표 같은 거 할 때 익숙치 않아가지고 막 엄청 떨고 말을 또 이제 스스로에게 확신을 갖지 못해서 막 말끝을 올리는 거 그런 거를 묘사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어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분들은 왜 하필 또 개그의 소재를 20대 여성으로 잡는 것인지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되게 그런 이야기가 정당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제 뭐 그냥 재밌었고 저도 발표를 잘 못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되게 공감이 가고 그냥 맞아 이런 거 거쳐야 되는데 이러면서 엄청 웃었거든요. 하지만 뭐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왜 또 굳이 항상 희화화되는 것은 여성이냐 하는 말에도 공감이 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여자들이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뭐 발전을 해 나가고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맞아요. 거는 어쨌든 누가 그렇게 SNL처럼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왜 20대 조롱하냐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조롱을 받아도 움츠러들지 않고 계속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피드백을 받고선 자기가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진짜 많이 웃었는데 라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런 기분이 좀 덜했던 게 어쨌든 그 20대를 얘기하는 뭐 타박하는
사람이 여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너무 프로페셔널한 그 앵커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뭔가 꾸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20대로 보였지 20대 여성으로 보이는 게 처음에 1차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음. 옆에 있던 아나운서 역할이 능숙한 역할이었잖아요. 안영미가 맡은 게. 안영미였나요? 네. 장도연 아니고? 안영미였어요. 안영미. 아, 그렇군요. 슬슬 팟캐스트를 마칠 시간인데요. 한국 액션 영화가 없는 게 좀 아쉬워요. 맞아요. 저도 검색해보긴 했는데 나오는 게 정말 없더라고요. 그쵸. 너무 얘기하고 싶었는데 정보를 찾지를 못했어요. 혹시 여성 창작자가 제작한 한국의 여성 액션 영화가 있다면 꼭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본인의 독립 영화여도 좋습니다. 당장 추천해 주실 영화가 있다면 언젠가 에피소드로 다루고 싶습니다. 정말로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여성 창작자의 여성 액션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여기 듣보는 항상 다양한 여성 서사가 제작되기를 모든 여성 감독과 창작자가 공평한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레즈비언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테니 이와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여기 듣보였습니다. 와,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듣보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MC 오지은, 진행 총괄과 스크립트 파라나, 그리고 스크립트 도움의 윤나리. 사운드 편집 황현진. 홍보 최희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